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윤지연 씨는 알 것 같은데 네,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 그거 싫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MBTI 혹시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소개가 예전엔 혈액형이었다면 요새는 MBTI죠. 저는 ESFJ입니다. 근데 이 MBTI가 그럼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뭐 어디 연구를 통해서는 생겼겠죠? 아닌가요? 사실 MBTI는요 네. 전쟁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면 빠르게 일손을 메꿔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 일자리를 대신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니, 누가 어떤 직종에 맞을까? 이 성격을 빨리 분류해서 맞는 직종을 고르느라고 이 MBTI가 나왔다고 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하는 MBTI도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참 우리의 다양한 모든 것들이 전쟁이 다 녹여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명환 소장님과 태상호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성 기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됐죠? MBTI 뭔지 아세요? 뭔지는 알아요. 아, 본인의 MBTI는 뭔지 모르고. 뭐 계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다. 요새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한다는 건 아는데 제가 막 깊숙이 빠지진 않았어요. 뭐 마지막 희망 박사님 모르시죠? 아, 희망이라고요? 알긴 알아. 우리 딸이 뭐 나 뭐라 그러더라고. 그러나 날렸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 MBTI를 아는 사람은 윤지연 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게 무슨 인생에 중요하겠습니까? MBTI가 왜 생겼는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그럼 오늘 MBTI 모르는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주제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약간 주제에 걸맞는 의상을 입고 온 것 저 같아요. 가운데 윤지연 씨가 앉아있네요. 전데요, 지금. 딱 제 옷 색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 보이네요. 권위가 있어 보이고 네. 좀 중심에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 근데 그분이군요. 그거 저희 전쟁사, 우리 임 박사님과 저희 전쟁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루비콘강은 건넜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그럼 카이사르입니까? 카이사르 중에서 이제 갈리아 원정. 갈리아 원정. 근데 사실 저희가 전쟁사에서도 갈리아 원정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이 갈리아 지역이 도대체 지금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거부터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말하면 서유럽인데 라인강 서쪽.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대개 이라인, 나중에는 영국까지도 가죠. 근데 카이사르는 그러면 왜 이쪽 지역을 원정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다가 한니발하고 싸우면서 이제 지중해권으로 세력을 넓혀요. 네. 땅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 부자도 늘고 모험가도 늘고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왕창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세력들은 약해지고 새로운 세력은 올라오고 이게 역사적으로는 좋은데 당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항상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확 갈라지게 돼요. 그럼 이제 빈부격차도 생기고 기존의 어떤 정치 구조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체제, 국가 운영 체제가 바뀌게 되고 좀 이제 독재적인 게를 이제 선호하게 됩니다.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딱 정리했으면 좋겠다. 질서 있게 되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네.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군대가 변해요. 한니발과 전쟁하면서 로마가 원래 시민군대였는데 직업군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복전쟁 하지 뭔가 좀 사회는 대장 영웅 좋아하게 됐지 군대는 세졌지 그러다 보니 군대에서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가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온 거죠. 뭔가 이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군요. 예, 그렇게 돼서 영웅 셋이 등장한 게 바로 카이사르, 크로소스, 폼페이우스 3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삼두 정치가 이때 시작이군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사회적 불만은 점점 늘어나고 기존의 지배계층이었던 귀족의 권위는 점점 떨어진 거예요. 당시의 로마는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원로회에서 뭔가 의결을 해서 도시를 돌려야 되는데 네. 다 힘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도시가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제도 통과 안 돼, 이 사람은 의제도 통과 안 돼,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뭐를 원하게 됩니까?
리더십.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요소들이 필요하죠. 군사력, 돈, 그리고 리더십. 쫙 보는 거죠. 근데 좋아. 그러면은 돈을 가진 크라소스,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폼페이우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얼굴마담 해주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분, 아니 그러면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처음 시작은 얼굴마담으로 시작한 거예요?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당시 원로회에서 발언권은 카이사르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카이사르는 꿈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죽기 전에 집정관을 해볼 것이다. 아, 카이사르는 당시에 어떤 정도의 이 존재였냐 하면은 저 친구는 좀 남봉꾼이고 도박꾼이고 뭐 제대로 하는 건 별로 없지 않나, 예?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의외로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 몰락한 가문, 귀족 가문에 피는 잘 타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줄을 잘못 써요. 그 선대에서. 아, 그러니까 자기 가슴 속에서는 난 다시 이 중심부로, 권력의 중심부로 갈 거야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청소년기에 또 잘 안 풀려요. 아.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군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게 17살 때예요. 군대에서 보병, 그러니까 말단 보병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서 군 경험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왜 군대에서 병사들을 이 지도하다 보니까 느는 게 뭡니까? 지도력, 네, 지도력에서 중요한 게 뭐죠? 리더십. 말빨. 자, 변호사로 유명해져요. 예, 변호사로 유명해진 데다가 그 유학길에 올랐다가 해적한테 또 납치가 됩니다. 오. 그런데 해적한테 또 말빨이 되니까 큰 소리를 쳐요. 아, 납치가 됐는데 큰 소리를 쳐요? 예. 뭐라고? 협상을 하는 이 거죠.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너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한 300만 원 받아야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인질이잖아요. 네. 인질이 벌떡 일어나서 내 몸값이 왜 300만 원이야? 3천만 원을 받아야지. 해적이 놀라서 그래? 그럼 3천만 원 가져와. 결국은 3천만 원을 갖다 줍니다. 예. 아니, 잠깐만요. 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해적을 잡아서 그걸 고스란히 뺏어요. 아, 어찌됐든 나는 내 몸값을 지켰다라는 그 명예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뺏어서 실리도 취하고. 맞습니다. 카이사르의 성격과 성향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조금 돌아왔는데 네. 카이사르가 남봉꾼이자 도박꾼만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카이사르는 뭐 군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말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사님. 아니 군사적으로 뛰어났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다만 이 사람의 숨은 능력이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인 거죠. 아니 별 볼 일 없는 내가 어떻게 갑자기 능력 발휘하겠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보는 기준이 있어요. 뭔 기준으로 보는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 기준 이상을 보죠. 그래서 카이사르도 젊었을 때 가장 안 좋을 때도 무서운 애들은 저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란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기회를 잡아서 훅 뜬 거죠. 훅 뜰 때 첫 번째가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소스랑 막 싸우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그렇죠. 둘 다 이 쌍두마차인 건 맞는데 왠지 좀 불안해. 그랬더니 나를 저 셋을 깨워주면 내가 중재를 하겠다. 사람들이 보니까 둘이 싸우면 뭔 일 날 것 같은데 뭐 셋이 그 있으면. 아까 말한 해적도 이걸로 녹인 인간이고 그리고 평민층에 대한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로마 사실은 최고 귀족 가문이에요. 그런데 평민파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했지. 그러니까 쟤는 뭐가 되겠다. 귀족들 사이도 알고 평민의 이해도 대변할 줄 알고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삼두 정치가 되는데 그래봤자 삼두 정치 중에 자기는 약간 그 보조적인 거죠. 중재자 역할밖에 안 돼. 돈도 없고 힘도 군대도 없고. 없어. 명성도 없고. 그러면 그걸 쟁취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갈리아 원정을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갈리아 원정이 군사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플러스 돈도 가져와요.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남의 나라 정복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입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갈리아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이 갈리아 원정이 결국 내 기회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했군요. 그럼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쟁취하는 법도 알았던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 입장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변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부분까지 얘기하면 네. 일반적인 간신이나 기회주의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럼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단지 돈과 권력을 위해서 갈리아로 간 것뿐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갈리아가 당시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만약에 갈리아가 통합해서 로마 같은 국가가 되면 갈리아가 이탈리아 정복하는 건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로마가 먼저 선진화됐기 때문에 지금 갈리아가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역사적 명제를 이탈리아한테 던진 거죠. 로마한테. 그러면 우리로 만약에 비유를 하면 여진의 부족들이 통합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여진의 부족이 통합했다 청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거꾸로 당했잖아. 네. 그러니까 쟤들이 통합하기 전에 들어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 50년 전에 갈리아 원정기가 일어나기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갈리아족들이 침범을 해서 로마를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거기를 내가 가겠어라고 이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카이사르가 자신의 어떤 지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로마의 시민들이 원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기회가 온 거였네요. 그걸 잘 잡은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로마군 과연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로마군의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로마가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이었다가 이제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까지 거의 뭐 한 700년 이상 지속됐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군의 편제는 계속 변하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원정기 시기의 이 기준으로 보면은 로마군의 편제는 가장 작은 단위 부대부터 시작을 하면 분대 단위가 있어요. 군대는 10명이 1개 분대입니다. 그런데 2명은 사실은 보조하는 전투원이 아니에요. 뭐 부엌해주고 집 날라주고 이런 도우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부름꾼이네요. 맞습니다. 분대장 포함해서 전투원은 8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백인대가 생깁니다. 예. 백인대는 이 분대가 10개가 모인 거예요. 즉 80명의 전투원과 20명의 보조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백인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백인 대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센츄리온. 그리고 이 백인대가 6개가 모이면은 코호트, 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대가 10개가 모이면은 이제 군단이 되는 거죠. 4,800. 예. 그러니까 방금 계산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 백인대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백인대에 우리가 센츄리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백인 대장이. 백인 대장의 위치는 제일 첫 번째 열의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백인 대장이 있어요. 두 번째 지휘관. 네. 그 사람은 맨 마지막 열의 맨 우측에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니까 네. 윤지현 씨가 그러니까 지금 양쪽 끝과 끝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이쪽과 이쪽에 있는 네. 거죠.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끝에 있는 걸까요? 아니야? 이때 당시 그 보병들이 뭘 들었죠? 방패와 창을 들었겠죠? 그렇죠. 창.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백인대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는 자기를 지켜줄 동료가 없죠. 자기는 동료를 지켜야 되는데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양쪽을 거의 받치고 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게 스윗한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이유고 네. 그리고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거요. 부대를 네. 지휘할 때 맨 앞쪽에는 지휘관이 좌 뒤를 보고 네. 그리고 부지휘관이 맨 마지막 오른쪽에서 앞 앞을. 뒤를 보고 앞 옆을 보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휘관들이 모여 있다가 만약에 공격을 한 번에 당하면 둘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휘권이 싹 사라지니까 지휘관들을 흩어뜨려 놓고 만약에 뭐 사고가 생기든 누가 뭐 지휘관이 하나 죽으면 그 부지휘관이 인수 있게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원정기 당시에 로마군의 기본 편제인데 네. 이게 우리가 언제나 그렇잖아요. 현대군도 우리 TO라고 하는데 편제를 TO라고 하는데 편제대로 가지 않아요. 언제나 뭐가 모자라고 맞아요. 좀 더 더해지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군단에는 선봉대대라는 게 있어요. 1대대가 선봉대대고 선봉대대는 기본 병사보다 한 60%나 50% 병사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죠. 네네. 그래서 작전을 더 많은 수가 하는데 그 이유가 군단에서 특별한 임무를 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마군이 승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현대군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예를 들면 갈리아 사람들은 부족장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이런 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의리 뭐 같이 방. 죽자. 네.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 실제로는 저렇게 그런 소리 안 해도 군수관, 야전사령관, 딱딱 부지관 만들어 놓고 시스템 가져가는 게 힘은
엄청나요. 영화는 이게 멋있지. 그렇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가는데 되게 같이 죽어요. 그럴 일이 아니죠 지금. 그럴 게 아니야. 네. 정말 조직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조직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편제를 가지고 전술을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건데 사실 이거 보면 로마들이 정말 대단해요. 아까 백인대 얘기하셨잖아요. 센츄리. 되게 좀 전쟁사 좋아하는 분, 로마 좋아하는 분은 백인대장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백인대 단위로 싸웠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 전투에서 마니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중대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마니풀은 2개의 백인대를 합쳐놔요. 그래서 보통 백인대 단위로 싸우는 게 아니고 2개의 백인대를 딱 붙여서 좌우로 붙여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붙여서 하나의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게 마니풀이에요. 전쟁에서 백병전은 주로 밀리면은 공황으로 무너집니다. 얘들이 한 팀이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뛰어요. 근데 2개의 백인대로 나눠 놓으면 얘네가 무너질 때 얘네가 안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다가도 이쪽이 살아 있으면 이거 보고 얘들도 용기를 낼 수 있고 서로 경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전쟁터에서 중요한 심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개를 붙여서 운영함으로 해서 공격할 때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가 있고 무너지거나 싸울 때 한쪽만 무너지지 이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마니풀들은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요 됩니까? 마니풀이 움직이는데 또 기가 막힌 방안을 하나 만들었죠. 이제 코호트라고 대대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데 네. 로마군은 이 마니풀 중대를 3개의 특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일 젊은 부대 하스타티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일선에 서요. 그러니까 하스타티 마니풀들이 쭉 10개가 서는 거지. 그다음에 2열에는 프린시페스라고 베테랑들이 서요. 그리고 마지막 열은 트리알이라고 이거는 베테랑 플러스 고참병들.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병들. 근데 이 고참병들은 수가 당연히 적겠죠. 네. 그래도 얘들은 규모가 절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1선에 하스타티, 2선 이렇게 3선 서요. 그리고 재미난 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간격을 이렇게 바짝 붙지 않고 네. 떨어뜨려 놓습니다. 네. 보통은 하나 단위로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이런 식으로. 싸울 때는 물론 붙겠지. 네. 붙는데 뭐 밀려서 이렇게 된다거나 또는 얘들이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프린시페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착. 그리고 메꿔줘. 그럼 마지막에 트리아리는 뭐 하느냐? 예를 들면 다 패주한다. 그럴 때는 결정적으로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딱 봤더니 난전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 치면 되겠다. 그러면 얘들이 움직여서 주는 거죠. 지금 이런 작전들은 체력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그래도 얘들 로마군은 교대를 기가 막히게 하고 이걸 위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군사연구단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라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 싸우다가 뒤로 빠지면 구멍이 나서 들어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런 거는 대체로 그 당시 실전했던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얘들이 연습을 많이 해. 눈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 보통 기준이 서로 하나씩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해서 같이 움직이고 행군하다 보면 갑자기 이열이 착 이 사이로 올라와서 우와. 빠지고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재미난 건 트리아리는 이런 훈련을 안 했대요. 그러면요? 왜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베테랑이니까? 아니 이제 산자 다 해봤잖아. 다 해봤어. 걔들은 뒤에 걔들을 그런 거 시키면 사기가 떨어져요. 도대체 우리 뭘로 알고 이래. 지금 들으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네. 저희가 수많이 배워오던 전쟁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예비대 역할을 이 마지막 베테랑 부대가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로마군은 제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신병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접전 초반에는 상호 간에 아주 큰 피해가 입는 전투가 벌어지진 않아요. 왜냐? 열을 딱 맞춰서 그렇게 부대 단위로 붙는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간을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전투가 격화되면서 뭐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을 뚫고 들어오죠. 그때 중요한 게 사실은 예비대인데 이 예비대라는 단어도 사실은 예비대라기보다는 뭐 긴급 대응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센스 있고 가장 경험 많은 이 군들을 예비대로 활용을 한 거죠. 듣다 보니까 그런 뭔가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적어도 마니풀의 이 대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인 대장은 그럼 능력도 좀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랬나요? 네, 봉급도 2배였는데 카이사르가 또 한 130% 인상해가지고. 근데 사실 얘들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야.
성공해야 사명감. 되니까. 아니요, 다 약탈로. 아, 약탈. 얼마나 약탈을 많이. 게 사실 이때 전쟁은 잔인하기 때문에 백인 대장은 전쟁터에서는 영웅이지만 비난도 제일 많이 받대, 나쁠 때는.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어떨 때는 백인 대장을 먼저 죽여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백인 대장, 그러니까 악명도 백인 대장이 제일 높고 명성도 백인 대장이 제일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카이사르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은 좀 많은데 백인 대장 중에서도 이름을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 날리는 기록이 재밌는 게 카이사르 기록에 주로 있어요. 물론 다른 기록이 아주 약간 있는데 네. 카이사르 책을 갈리아 원정기를 보면 간간히 백인 대장들의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아 원정기는 매년 나가서 로마에서 쫙 반포가 되거든요. 네. 그때 우리 백인 대장이 이렇게 멋있게 싸웠다. 오. 이렇게 몰리는데 백인 대장들이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되니까 또 젊은 애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군대 전체의 질을 높이는 거죠. 순식간에 영웅반열에 올라가는 기회네요. 다른 책에 백인 대장 나오는 얘기보다 네. 카이사르 책에서 백인 대장을 제일 멋있게 써놔요. 파울루스라고 그 마케도니아 군대하고 붙었던 로마 장군이 있어요. 로마군이 한번 포위된 적이 있어요. 포위가 됐는데 보루를 쌓아놓고 있는데 정말 6시간을 싸운 거야. 체력이 다 소지됐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거대한 공성탑이 또 와요. 야, 이럴 때 이제 정말 무너지죠. 무너지잖아요. 이때 그 대대에 있던 백인 대장들이 갑자기 병사들을 보루에서 뒤로 물려. 탁 물리더니 백인 대장들이 앞에 나가서 들어와. 황정민이 됐네요. 들어와. 그랬더니 오던 애들이 갑자기 이거 뭐야 하고 못 들어오는 때 그걸 보니까 또 병사들이 짠 해가지고 튀어나가서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삼국지 장비의 장판교가 로마에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황을 판단하고 네. 부하들을 관리할 수 있고 위험할 때 모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백부장의 역할이죠. 백인 대장이 왜 전투에 중추가 됐는지를 조금 알아보려면 네. 로마 군의 편제를 봐야 돼요. 일개 대대에 그 백인대가 6개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네. 대대장을 누가 할까요? 그 백인 대장 중에 또 선별을 하지 않을까요? 정답. 네. 예, 1번 백인대의 대장이 대대장을 합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 이 백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백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백인대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공을 쌓으면 대대장으로 추대가 될 수 있어요. 예, 백인대 6개 중에 가장 경험이 많고 사람들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1번 백인대가 되고 그리고 대대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백인대장이 딱 되면 일단은 직업군인까지는 들어온 거예요. 장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들어왔다고 해서 나 이제 뭐 안 싸울 거야. 뭐 봉급도 잘 나오고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되면 맨날 뒤처져 있는 거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계속 전공을 세우면 나중에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개인의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로마군이 또 하면 뭐니 해도 전술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름들도 뭐 많고요. 로마군의 전술은 이때 당시 어땠습니까? 로마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연결되어 왔던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씩 다릅니다. 초기에 로마 초기에 왕정 때는 사실은 팔랭스 전술 그대로 썼어요. 거의 예, 그리스군의 팔랭스 전술하고 거의 비슷하게 썼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벌판에서 적군과 대규모의 적군과 상대할 때는 좋아요. 뭐 방어력도 좋고 전면부의 공격력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적이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형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지형에 가면은 그 전술이 쓰일 수가 없어요. 네. 특히 무슨 서유럽의 뭐 산악지대 이런 데서는 플랭스 전술을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엔 그 전술을 쓰다가 이제 그 이후에 바뀝니다. 공화정 들고 그리고 그 뒤로 점점 바뀌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중대 전술이 나와요. 중대 전술이 나오게 된 계기는 부대를 이제 중대 단위로 쪼개놓은 거죠. 왜냐? 그때 당시에 주 전투지가 어디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전투지가 바로 유럽이 된 거죠. 네. 유럽에는 산이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대열보다는 사실은 중대 단위로 뛰어나서 단위 부대별로 이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전술적으로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대 단위로 좀 쓰다가 좀 있다가 로마가 다른 국가들을 봤더니 나라들의 덩치가 큰 국가가 많은 겁니다. 제국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중대 전술로 중대 단위로 쓰다가 잘못하면은 만약에 저쪽에서 대병력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편제가 잘 돼 있는 그런 대병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제국이 오면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코호트 그리고 군단으로 점점 확충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운 이 마니풀이라든가 코호트의 어떤 개념이 이제 변화해 돼서 완성이 돼가는 거군요. 로마군의 전술에서 제가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공간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네. 내가 구멍을 뚫어놓고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이용해서 전투력을 높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말 철학적이라고 해야 될까? 원론적으로 바뀐 건데 팔랑크스 중에서 가장 센 건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마케도니아 장창보병대. 걔들하고 로마 정예병하고 붙은 적이 있어요. 구멍 뚫린 팔랑크스와 진짜 밀집된 원조 붙었죠. 그 장창보병대가 밀고 나오니까 로마 애들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이거 뭐 창이 한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미니까 로마도 꼼짝없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밀렸는데 이 밀집 대형은 조금 가다 보면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형도 울퉁불퉁하지. 그렇죠. 여러 가다 보니까 빈 공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틈에 이 밀리던 로마군은 마니풀 백인대 다니니까 그 찢어진 벌어진 공간 틈으로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하면서 공간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케도니아 장창보병대가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무서운 게 있는데 로마군은 방패와 거미 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쪼개고 들어가서 바로 죽이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파괴력이란 살상력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도저로 미는 거하고 네. 우리 보면 이렇게 막 칼날 같은 거로 막 갈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건데 이게 다섯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우.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전술이 이 방패와 글라디오스가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투 개념을 기본으로 바꿨어요. 또 하나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네. 먼저 빈 공간을 줘야 적을 이길 수가 있다. 창도 이거를 밀면 잘 안 죽어요. 네. 그럼 또 던진단 말이에요, 뒤에서. 던지는데 그냥 던져서는 방패를 못 뚫는데요. 달리면서 와서 이게 우와. 왜 우리 올림픽 게임 할 때 뭐든지 달리면서 와야 돼. 근데 밀집 대형에서는 달릴 데가 없고 아니면 앞에 200명 있으면 뒤에서 달려서 200명 건너편으로 그렇죠,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로마 애들은 선에 공간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자칫하간. 그 보조병 경계병들이 그 빈 공간에서 뛰면서 던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창도 개량해서 또 던지기 좋게 만들고 이런 로마의 공학적, 조직적 전술 능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로마의 사회 구조와 경제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와 로마 제1의 부자 크라수스가 권력자로 떠오른다. 몰락한 명문가 출신이었던 카이사르는 둘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삼두 정치를 주도한다. 하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카이사르는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로마 밖으로 눈을 돌렸다. 갈리아의 통합의 바람이 불어오자 카이사르는 이를 계기로 갈리아 원정을 계획한다. 그 기본 중에 기본, 로마의 어떤 이 병사들 그리고 편제, 전술 살짝 들어봤는데 저희 주제는 갈리아 원정이었거든요. 갈리아 원정이 갈리아족들이 뭉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어떤 힘을 조금 키우기 위한 본인의 욕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방아쇠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기원전 58년에 지금의 스위스 제네바 조금 북쪽에 살던 헬베티족이라고 있었어요. 얘들이 갑자기 프랑스로 들어가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리아의 통합 기운이 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갈리아 사람들이 벌써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에 살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내려가서 우리는 최강의 전투 부족이니까 내려가서 그냥 갈리아를 정복해버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프랑스 내지로 이동하겠다고 해버립니다. 네. 근데 움직이려니까 로마의 속주라는 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카이사르가 이걸 재빨리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걔들을 막으러 갑니다. 여기서 헬베티족하고 카이사르 군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카이사르는 이미 갈리아로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그런데 처음에는 막으니까 헬베티가 로마랑 안 싸우려고 그럼 우린 돌아가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부족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의 리옹 쪽으로 이제 그냥 방향을 바꿔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 속주 안 지나갈게 그냥 우리끼리 싸움이니까 안 와도 돼 하고 가려고 한 거죠. 그렇죠. 다른 부족 땅으로 협상을 해서 네네. 가려고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그냥 쫓아가 버린 거예요.
놓칠 리 없지. 그러니까 자기는 헬베티족을 막으러 갔다고 해놓고 사실은 헬베티족을 쫓아가서 지금의 프랑스를 침공해버린 거죠. 그래서 헬베티족을 추격하면서 사실상 갈리아 원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카이사르는 명목이 필요했던 거군요. 옳다구나 들어갔어. 나 너네한테 간 생각 없는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랬어. 니네 분명히 그랬어라고 갔어. 자, 로마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뭐 머리 위에 깃과 방패와 검. 그죠? 그러니까 헬멧과 네. 방패와 검 그리고 빨간색 셔츠. 예. 빨간색 셔츠는 대장들만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보통 로마에서는 튜니카라고 해서 이 상의부터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아래는 이렇게 뚫려 있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로마군은 거의 뭐 빨간색 아니면은 뭐 흰색을 입었는데 네. 당시의 기술과 당시의 뭐 염료라고 하면은 식물성, 동물성 그리고 뭐 광물 그렇죠. 여기서 네. 추출해서 이 염색을 하잖아요. 빨간색 중에서도 일반 빨간색은 싸게 염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은 쉽게 입을 수 있었고 대신에 빨간색 중에서도 검빨간색이 있대요. 검붉은색. 네. 그거는 고가예요? 예, 고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깔은 살짝 고가. 예, 좀 살짝 고가가 아니고 많이 고가. 많이 고가. 그리고 정말 비싼 옷은 사실은 보라색 옷이었답니다. 옷 잘못 입었네. 그래서 주로 황제나 아니면 군단장들은 보라색 옷을 입었었고 카이사르도 이 후기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절대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보라색 옷을 즐겨 입었었다. 일단은 로마군이 방어적인 무기와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요. 물론 헬멧은 있지만 헬멧은 없애고. 네. 자, 공격적인 무기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이런 네. 칼입니다. 로마군의 전투용 칼인데 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검투사 나온 영화 중에 와 이걸 모르는 척하기도 참 힘들긴 한데. 글라디 글라디우스. 네. 예. 라틴어로 글라디우스가 칼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로마 칼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전투용 칼보다 좀 짧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글라디우스는 찌르는 공격에 가장 특화된 칼이었어요. 밀집 대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기 공격을 하면은 내가 칼날이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가버리네. 그렇지. 이렇게 해도 옆으로 네, 튀어나가겠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은 왼쪽에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 칼을 차야 돼요. 네. 보통 우리가 전투용 검을 다른 국가들에서 폐용을 할 때는 왼쪽에 달려있죠. 반대쪽에 하잖아요. 맞아요. 네. 쉽게 빼려고. 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옆에. 방패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네. 팔을 베겠죠. 그래서 로마군은 아. 이쪽에 칼이 있고 뽑는 것도 이렇게 상단으로 뺍니다. 아 로마군은 오른쪽에 달려있군요. 예. 칼날의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가 다른데 뭐 마인츠, 풀햄, 뭐 히스패닉 계통이 있고 이거는 지금 폼페이 타입.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폼페이 타입의 칼날입니다. 이들이 칼을 얼마나 중요한 공격 무기로 썼느냐. 이 칼이 글라디우스가 실제 칼날로 돼 있는 전투용 칼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로 된 지금 이것처럼 나무로 된 훈련용 칼이 있어요. 뭐가 더 무거울까요? 근데 훈련할 때 무거워야 실전에서 좀 그치, 날렵하게 훈련용 칼이 하지 더 않을까요? 무겁겠죠. 제가 네. 보기엔 아나운서님은 로마에 살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거의 한 2배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배기 공격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찌르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훈련 방식 역시 굉장히 얇은 나무 기둥을 두고 거기에 타겟점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찌르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패가 있는데 보통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타원형으로 돼 있죠. 저를 네. 보호하는 것처럼. 타원형으로 돼 있는 이유는 저때 대열을 맞춰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적군도 그 대열로 우리한테 돌격해 오겠죠. 당시에 로마군 병사들의 평균 신장은 150보다 작았어요.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서 화살을 날린다든지 투창을 날린다든지 투석을 하면 고개만 숙이면 됩니다. 게다가 헬멧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개만 숙이면 돼요. 네. 그리고 방패의 가장자리는 다 금속재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땅에 박고서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군의 공격파가 밀려오면 칼을 빼들고 방패로 막은 뒤에 기회를 봐서 찌르는 거죠. 그러면서 적군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갈리아이들이 체격이 좋잖아요. 와서 보디책으로 박으니까 다 튀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앞에 돌기를 달아가지고 못 부딪히게. 와서 밟으면 갈비뼈가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로마군의 진짜 머리 좋은 게
이 방패를 공격용 무기로 써요. 다들 방패는 막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방패가 넓적하고 둔탁하니까 네, 네. 더더욱이 막는 용 같은데 방어력도 극대화시키고 공격력도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돌기로 쳐서 상대방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고통스러 찌르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부딪혀서 흔들릴 때도 찌를 수도 있고 내가 밀고 나가면서 쳐서 흔드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틈만 보르면 찌른다. 그래서 그렇게 와해시켜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돌려서 맞거나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었으면 공간이 커지겠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 회전문 보면 다 이렇게 회전문이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돌아봤자 괜찮고 또 곡면이니까 내 신체를 좀 더 많이 방어를 그러네요. 해줄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방패를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라면 네. 로마군은 거의 이제 아래로 앞으로. 듭니다. 어. 그리고 돌기가 바로 이 왼손이 들어가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돌기 마치 위치 주먹처럼. 맞습니다. 돌기 위치가 자신이 어디가 이 방패 중앙인지 언제나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로마는 원거리 이 무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아니에요. 그들도 창을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투창을. 네.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서적들을 보면 로마군이 제블린을 운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군의 이 피룸은 투창은 약간 다른 나라랑 달랐어요. 이들은 창을 개량을 했습니다. 적이 주워서 다시 사용 못하게. 일부러 한 번 투척해서 땅이나 아니면은 좀 물체에 꽂히면 창끝이 휘어지든지 파손되게 했고요. 그리고 위쪽은 쇠고 아래쪽은 나무 기둥인데 그 둘을 쇠기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 쇠기가 한 번 투척된 뒤에 잘 부서지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럼 적이 주워봤자 재활용이 안 되네요. 위가 휘어 있으니까 다시 로마군한테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게 방패에 박히면 휘어요. 네. 그러면 방패를 묶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갈리아인들은 이 무장, 갑옷 같은 건 굉장히 억가나 약했기 때문에 방패를 버리면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기가 막힌 방패로 막고 이제 툭툭 찔러대는 거죠. 니네한테 안 간다니까라고 하는 헬베트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헬베트는 헬베트는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갈리아 원정기는 전부 카이사르 기술이에요. 네. 갈리아족은 기록을 하나도 못 남겼어요. 그래서 갈리아 원정기는 정말 카이사르가 정치 선전물로 쓴 거기 때문에 나라고 안 하고 카이사르는 이렇게 썼잖아요.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얼마나 객관적이냐. 자기도 3인칭으로 만들어도 객관화했다. 이런 해석이 팽배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지연이는 오늘 방송할 거야.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치면 재수덩어리네. 준이는 뭐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름을 정말 각인을 시키는 선전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 있냐.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써도 외국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 생략. 생략과 과장이죠. 네. 근데 거짓말을 쓰면 이게 정치 선전물에서 좀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태 기자님이 적을 100명을 뵀는데 내가 100명을 뵀다고 로마에다 깔아놓으면 참겠냐고. 그렇죠. 소문 다 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안 쓰는 거지. 내가 30명을 뵀어.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략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전황은 아이도이족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로마에다 구원 요청을 했다. 지금의 프랑스 리옹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추격하면서 헬베티족인 4분의 3이 강을 건너갔을 때 뒤에 남은 4분의 1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잔인하게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4분의 3만 남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헬베티 쪽이 한순간에 전력이 70%밖에 안 남았으니까 로마군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걔들이 간 방향을 보면 산지, 약간 구름이 있는 산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카이사르가 분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는 산지 바로 옆에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휙 꺾어서 도시로 들어가서 분량을 다 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적진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량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학살을 해버리고 또 도시 하나를 털어서 분량을 확보해요. 네. 그러면 헬베티족 입장에서는 산으로 가서 버텨야 되는데 로마가 분량을 확보했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돌아서서 도시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함정이죠. 전쟁의 첫 번째 원리. 내가 선택한 전장에서 싸워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카이사르가 2단계, 3단계 본 거야. 떨어지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로 약탈하니까 네. 앞에서 도망가던 애들이 돌아와서 싸움을 걸어요.
그러자 자기는 도시 옆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전투를 벌입니다. 왜 쫓아갔어요? 일단 헬베티족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군량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로마군이 군량을 확보했으니 우리가 이제 털어서. 그렇죠. 로마 군량을 확보했으니 이제 자기를 또 그걸 꼭 쫓아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 차라리 지금 공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어쨌든 먼저 도망가던 애들이 산으로 가던 애들이 돌아서 언덕에 있는 로마군을 공격하는 식으로 지형적 유리함을 바꿔버리게 되죠. 이런 점에서 그 로마군이나 카이사르를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로마가 군이 이 갈리아 정복을 할 때마다 내건 조건이 꼭 나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항복하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준다. 그렇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또 어차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일단 배신한 애들부터 싹 죽인다. 그것도 비슷해. 그런데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족 하나를 딜하고 있잖아요. 네. 부족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데 얘를 다 죽이면 다른 부족들도 들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쉬운 건 군비 통제. 이들이 다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무기를 다 나한테 줘. 다 버려. 네. 그리고 무기를 다 망실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군비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뺏고 두 번째 뭘까요? 자, 무기는 뺏었어. 하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 네. 인지를 보내. 예. 세 번째 뭘까요? 굶겨. 아니죠. 언제나 주동자들이 있죠. 네. 주동자들이 없으면은 다시 주동자가 클 때까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겠죠. 주동자를 넘겨. 요 세 가지 조건은 언제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세금을 내 혹은 내가 원할 때 지원 군대를 보내 이런 조건들이 더 붙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카이사르 자기 기록에 봐도 처음에 출발한 헬비티족이 36만 8천이었는데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11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절멸이네. 거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노약자나 여자들을 또 많이 살렸다고 보면 사실상 남자들은 거의 다 죽였다고 봐야 되고 학살극에 걸릴 때는 강에서 다 죽였고 그리고 도시 하나 또 초토화시켰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학살극을 벌이면서 갈리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최성 기자님, 뭐 조건 걸었다고 하는데 그냥 일단 많이 죽였네요. 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전투나 전쟁이 벌어지면 양쪽의 기록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저쪽의 한쪽 기록이 기록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이 갈리아 원정기는 옛날에는 역사서였지만 지금 보면은 이 심리전으로 쓴 어떻게 보면 자기 선전의 프라파간다 같은 그런 유기 때문에 이걸 100% 믿을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찌됐든 헬베티족의 첫 번째 반란은 제압이 되고요. 그들은 이제 뭐 할 수 없겠죠. 거기는 더 견딜 수 없고 명령 받은 게 다시 니네 땅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헬베티족이 스위스 쪽에서 왔고 그래서 그 스위스의 정식 구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계는 정확하게. 초콜릿은 맛있게. 뭐 아예 비슷하진 않지만 헬베티가 들어가나 보죠? 헬베티 연합. 아. 예, 그래서 원어로 하면은 콤페더라치오 헬베티카. 라고 합니다. 저 갈리아 원정이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라는 말도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전설의 시작을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전설에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로마는 지중해 패권국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내부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카이사르는 팽창 정책을 통해 로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갈리아 정복을 목표로 삼는다. 이후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군단은 갈리아 최강 부족인 헬베티족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갈리아 원정을 떠난 카이사르와 로마 군단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